네, 그 다음으로 이제 인간의 삶과 윤리 사상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윤리 사상을 배우기 전에 그 기본 윤리 사상이 탐구하는 주제가 인간의 올바른 방향, 인간의 바른 삶의 방향이었죠. 그 주체가 인간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탐구하려는 이 인간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교과서 네, 여러분 지금 교과서 있죠? 교과서 11쪽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함께 보도록 합시다. 네, 이성적 존재, 사회정치적 존재, 서사적 존재 여러 가지가 있었죠. 뒤에도 도구적 존재, 문화적 존재, 윤리적 존재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배웠으니까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이성적 존재는 몇 번이랑 선을 연결지으면 좋을까요? 네, 3번 이성적 사유 능력을 지닌 존재. 도구적 존재는 삶에 필요한 유명의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존재. 세 번째 유희적 존재는 삶의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고 표현하는 존재. 문화적 존재는 다양한 문화를 창조하는 존재. 사회적 존재는 함께 모여 사는 존재. 정치적 존재는 국가를 이루면서 정치적 활동을 하는 존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인간이 인간다운 인간일까? 이렇게 인간의 특징을 다른 어떤 학자들이 미리 정해 주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인간다운 인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저 사람 참 인간성이 좋다, 인간이 됐다, 인간답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지인 중에서 한 명만 생각해 보세요. 네, 친구들이 얘기해 주었을 때는 일단 우리 2학년 3반에서는 창현이 그리고 그러니까 병우가 이야기했어요. 병우는 인간다운 사람으로 창현이, 인수 그리고 한 명 더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3명을 꼽았고요. 그 이유로는 뭔가 열심히 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친구 우리 솔진이가 또 뽑았는데요. 중학교 때 성함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떠한 선생님이 인간다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분의 이제 왜 그분이 인간답다라고 생각을 하셨냐면 졸업을 한 뒤에도 계속 연락하면서 챙겨주셨다. 그 당시에도 친절하게 해주셨지만 그러면 이제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썼던 인간다운 사람들의 공통점은 친절하고 뭔가 열심히 하고 예의 바르고 계속 연락한다는 것은 생각하고 신경 써준다는 것, 즉 배려한다는 뜻이죠. 이러한 점들을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억해 두고요. 이번에는 동물이 갖고 있는 능력 중에서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 여러분들 잘 떠올릴 수 있겠죠. 뭐 발톱, 달리기, 등치. 인간은 자연 상태에 떨어지면 혼자서는 이제 바로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동물이 인간이랑 비슷하게 갖고 있는 능력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인간의 특징 이 부분 다시 보도록 합시다. 이성적인 존재는 동물 중에 있을까요? 이성적 사유 능력 왠지 그건 없을 것 같고, 도구적 존재 오랑우탄도 도구를 사용하죠. 나뭇가지로 벌레, 개미를 쑤셔서 잡아먹는다던가. 유희적 존재 돌고래가 생선들을 먹을 것도 아니면서 사냥을 게임으로 즐긴다는 연구 기사를 봤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동물들도 놀이, 즉 유희를 즐기는 존재이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만 유희적 존재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즉 비슷하게 갖고 있는 능력이 있다. 도구 능력, 유희 능력, 문화적 존재. 문화까지는 동물들 없을 것 같고, 사회적 존재.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군집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벌도 군집을 이루어서 사니까 이것도 비슷한 것 같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몇 가지 비슷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 중에서 동물보다 뛰어난 능력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것을 이제 인간다운 인간, 동물이랑 구별되는 인간이 그런 인간다운 인간만이 갖고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도리, 즉 인간관계 이법을 잘 지키는 사람. 자,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배려 있고 도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도리를 잘 지키는 능력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서 동물보다 뛰어난 것이다. 동물들끼리
우리는 서로 이렇게 예의 차리고 서로 배려해야 돼.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연락해보고 우리 동물들 간의 윤리 법칙을 잘 지켜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겠죠. 동물들은 본능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이랑 확연하게 구별되는 인간의 특징은 윤리적인 특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다운 인간은 다른 무엇도 아니고 윤리적인 인간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또다시 교과서 12, 13쪽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우리는 인간의 특성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번엔 인간 본성에 대한 관점입니다. 세 가지가 있었죠. 성선설, 성악설, 성무선악설. 선악이 없다 라는 세 가지 우리 배웠었고요. 서로 인간의 본성의 특징을 서로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무엇이었죠? 자, 여기 볼게요. 여러 가지 관점이었지만 공통점은 모두 인간다움의 실현에 관심을 두고 펼쳐졌다. 그런데 여기서 인간다움이란 윤리적인 존재라는 것, 조금 더 선하게 다른 사람에게 행동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존재라는 점을 세 가지 입장 모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죠. 자, 그런데 또 다른 공통점이 있죠. 인간의 특성과 본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보면 어떤 관점이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자신의 의지와 노력, 환경에 따라서 변화 가능한 존재라고 인간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다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랑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도출되죠. 우리 지금까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특성 알았고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도 세 가지 있다는 거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러한 인간의 특성을 기반으로 그러한 인간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이야기한 윤리 사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다시 학습지로 돌아갑니다. 학습지 돌아가기 전에 인간의 특성 중에서 여기 정치적 존재라는 것을 설명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국가는 단순한 생존을 위해서 형성되지만 훌륭한 삶을 위해 존속하는 것이다. 인간이 벌을 포함한 다른 군집 생명체보다 고차적인 정치적 동물이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자연은 어떤 이유 없이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동물들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언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 언어는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유해한지, 그리고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그른지 밝히는 데 쓰인다. 옳고 그름을 밝힐 수 있다. 인간은 그런 말이죠. 인간과 다른 동물의 차이점은 인간만이 좋음과 나쁨, 옳고 그름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죠. 이러한 인식의 공유에서 가정과 국가가 생기는 것이다. 인간만의 언어를 통해서 좋음과 나쁨을 인식할 수 있고, 이러한 인식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 수 있다. 그러한 정치적 존재이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하면서 인간은 정치적 존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점을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다시 학습지로 돌아갑니다. 자, 윤리사상으로 넘어갑니다. 윤리사상은 어떤 질문들을 하는지 볼까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자,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자아를 탐색하고 발견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삶의 목적 및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의 최고 목적, 최고선은 무엇이었죠? 행복이었죠. 모든 존재들은 어떤 즉 목적을 추구하는데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선, 최고 목적은 바로 행복이다. 이처럼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사상가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목적을 이렇게 나는 행복이라고 답했다 라면서 우선순위를, 목적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 무엇을 우리는 해야 할까?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면서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행위할 수 있는 행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행동이 옳은 행동인지에 대해서 개인마다 생각이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지켜져야 하는 가치가 있고, 그 가치가 꼭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에는 모든 사람이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치는 어떤 것일까요? 자, 최소한의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마저를 우리는 부정하지 말자. 이것 자체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우리가 모두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가치입니다. 우리 그러면 지금까지 인간의 특성, 인간의 본성, 그리고 그러한 인간 개념에 기반을 둔 윤리사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번엔 사회사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사상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점에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노출되죠. 어떤 사회에서 살아야지 내가 행복할까? 내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인간의 삶, 즉 현실사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가장 바람직한 사회, 이상사회의 체제와 제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생각이 바로 사회사상입니다. 그럼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회랑 국가를 떠나서 개인이 완벽하게 개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사회랑 국가는 개인 없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랑 국가를 구성하는 것은 개인들이기 때문이죠. 즉 개인과 사회는 서로 의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래에 이런 사상가들은 사회가 상호 의존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 정치적 동물 같은 거라고 그냥 봐줘도 됩니다. 사회적, 정치적 동물이라고 보면서 인간은 덕을 갖춘 훌륭한 시민이 되어야 된다. 사회 속에 있는 개인이기 때문에 훌륭한 시민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사회는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공자는 덕으로 통치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인과 예로 다스릴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통치자의 훌륭한 인격을 갖춰야 한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통치자가 훌륭한 인격을 갖춰야 되고 그렇게 될 때 바람직한 국가가 실현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제가 이제 사회사상을 여러분의 사회사상이랑 이데올로기의 차이점을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보았는데요. 한글로는 이념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회사상이 변혁과 혁명에 대해서 강한 신념을 지니고 있을 때, 즉 행동이랑 실천적인 특성이 강할 때 그러한 사회사상을 이르는 말이 이념, 이데올로기입니다. 자, 이 정도만 알면 되고요. 키포인트, 윤리사상은 한 사람이 어떻게 올바르게 사는지에 대해서 정리한 사상이고요. 사회사상은 사회가 어떻게 바람직하게 나아갈 수 있을지 정리한 사상입니다. 네. 자, 이제 우리 그러면 고대 그리스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할게요. 여러분 그리스 이야기 많이 들었죠? 강의에서도 듣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스는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 여기는 우리나라죠. 중국이고요. 인도고요. 여기는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그리스입니다. 이 부분. 자, 보이나요? 이 부분이 그리스고요. 여기가 이탈리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 옆에 있는 여기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바로 바다입니다. 자, 어때요? 그리스는 바다랑 육지들 사이에 아주 가깝게 붙어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바다로 멀리 우리나라도 바다 이제로 둘러싸인 삼면이지만 이렇게 그 사이에 육지가 둘러싸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교류할 수 있는 게 중국, 일본 정도였죠. 그런데 그리스는 조금만 나가도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자, 이 점을 지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도시국가라는 것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폴리스라고 하죠. 폴리스는 어떤 뜻일까요? 생각을 해봅시다. 네, 폴리스는 방체라는 뜻입니다. 방어하는 어떤 방어하는 터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스가 이렇게 있는데 그리스에 여러 폴리스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방체들이 있을까요? 그리스는 산지가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로는 대륙이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침략하기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내려오고 해양으로 침투해오고, 그리고 산이 있어서 넓게 한 나라로 모여서 하나의 국가를 만들기보다 조그맣게 이 산에 이렇게 산으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의 폴리스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부터의 방어를 위해서 서로 이렇게 모여서 살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 살면서 외곽의 성벽, 방어하는 그런 성벽을 만들어서 지금 이러한 국가를 당시에는 폴리스라고 불렀습니다. 폴리스는 원래 방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스에서 도시국가가 발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크게는 산지 지형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고요. 그리스의 대표적인 도시국가 두 나라, 우리 수업에서 많이 들어보았을 텐데 어디가 있었죠? 아테네라는 나라,
그리고 스파르타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위치를 조금 더 이렇게 보면 여기에 아테네가 있었고요. 여기에 스파르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도시국가 중에서 어느 나라에서 철학이 더 발전했을까요? 네, 지금 우리는 아테네의 사상가들을 많이 배웠죠.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아테네 사람입니다. 왜 아테네에서 하필 똑같은 도시국가인데 철학이 발전했을까요? 지형적인 특징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건 우리 PPT로 보면 되고요. 지금 함께 보도록 합시다. 네, 그리스에서 두 가지 도시국가 아테네는 스파르타, 아테네 해양 무역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스파르타보다 훨씬 산지 지형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급자족 조달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하면서 그런 물건들을 사와야 했죠. 그런데 스파르타는 이제 육지이면서도 이렇게 산이 옆으로 있고 여기 사이에 평야가 있었어요. 평야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농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하면서 무역을 하면서 어떤 물건들을 조달할 필요가 없었겠죠. 식량을 조달할 필요도 없고 자급자족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폐쇄적이었고 이렇게 안정된 나날이 지속되니까 상위 계급에 있었던 사람이 그대로 쭉 상위 계급, 하위 계급에 있었던 사람이 쭉 하위 계층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귀족 정치가 발달을 했어요. 그런데 아테네에서는 해양 가까이 있었고 상업, 무역이 발달했죠. 자급자족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방적으로 이 나라 저 나라 함께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 제도를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랑 제도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겠죠. 그렇게 개방적이었기 때문에 민주주의도 발달했고요. 자, 이러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이지만 아테네에서 특히 철학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였습니다. 아테네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에서는 어떤 한 사람의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게 동의를 많이 받을 때, 즉 표를 많이 받을 때 이 사람의 의견이 의사결정에 반영이 됩니다. 이 사람의 의견이 채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토론이 발달했고요. 토론에서 이기려면 말 잘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논리학, 수사학, 변론술이 그래서 발전했습니다. 수사학은 말을 이렇게 꾸며대는 것, 변론은 나를 변호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소피스트가 아주 활개를 쳤어요. 논리 선생님, 논리 학원, 토론 학원, 논술 학원 이런 선생님이라고 학원 선생님이라고 보면 됩니다. 소피스트는 그래서 이러한 변론술, 수사학, 논리학을 돈 주고 가르치면서 생계를 꾸려 나갔어요. 이러한 소피스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아테네에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말 잘하는 기술이 필요하고 그런 기술을 가르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피스트는 어원을 보면 소피아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소피아는 지혜를 뜻해요. 그래서 소피스트는 그 말 자체로는 지혜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내일 수업은 소피스트 조금 더 하고 소크라테스 그리고 플라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